안녕하세요. 메디름 한방병원의 구자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항암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과거에는 우리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포독성 항암제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표적치료제라는 게 개발이 돼가지고 암 환자들에게 투여돼 왔고, 그 이후에 2010년도 중반부터이죠. 그때부터 제 3세대 항암제라고 불리는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어서 이제 암 환자에게 투여되어 오고 있죠. 세포독성 항암제 조합만으로 이루어진 레지멘으로 항암 투여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세포독성 항암제와 이제 표적치료제를 믹스해가지고 컨비네이션 요법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세포독성 항암제와 3세대 면역 항암제를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하지만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는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암 환우분들, 지금 대부분의 환우분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세포독성 항암제를 투여 받으실 텐데요, 혹은 받고 있으실 텐데요, 이 세포독성 항암제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암세포를 죽이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항암제를 디자인할 때 이 항암제가 어떠한 세포를 죽일 때 그 세포가 암세포인지 정상세포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얘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항암제를 디자인을 했냐면, 세포독성 항암제는 세포가 분열할 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를 방해하게끔 만들어졌어요. 우리 세포는요, 딱 분열할 때 여러 가지 단계를 정확하게 거쳐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포 분열을 중단하고 스스로 자살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는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해하려면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포 분열이에요. 일단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엄마 세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딸세포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제 엄마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세포 안에 있는 구성물도 똑같아야 돼요. 심지어 모양도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엄마 세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몸속에 있는 모든 구성 물질을 2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엄마 세포가 그 2개로 나뉘어졌을 때 정확하게 자기랑 동일한 세포 2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세포 안에 있는 DNA입니다. DNA. 물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리소좀도 있고 세포막도 있고 복잡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DNA예요. 그래서 엄마 세포가 딸 세포로 분열하기 전에는 반드시 DNA를 정확하게 2배로 복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항암제는 이 DNA가 2배로 복제하는 과정에 대부분 관여합니다.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엄마 세포는 DNA를 서로 다른 DNA, 염색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2개를 일부러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 과정, 다음 과정이 어때요? 이 파란색과 초록색의 염색체인데요, 보면 2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 과정을 DNA 복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가 2개로 복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DNA를 이 세포의 정중앙에 일렬로 이렇게 나열시켜요. 그 다음에 이 세포의 양 끝으로부터 여기 하얀색 이 선 보이시죠? 이거를 방추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실들이 이 DNA 한 가닥가닥에 정확하게 딱 달라붙어서요, 정확하게 절반씩만 한쪽으로 당겨와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 방추사 실들이 이 정중앙에 적도 라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쭉 늘어서 있는 DNA를 딱 절반씩만 가져오지 않고 한쪽이 하나를 덜 가져가거나 한쪽이 하나를 덜 가져가게 되면 이 세포는 분열하는 걸 중단하고 바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파란색하고 초록색 한 가닥씩 이 방추사라는 것이 나와서 땡겨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는 세포막이 이렇게 2개로 떨어지면서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정교해야 되고요, 항암제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알아볼게요. 우리 DNA를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마치 지렁이처럼 실처럼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그 동아줄 상상하면 되는데요, 동아줄 어때요?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DNA는 이렇게 동아줄처럼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거를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해요. 이 동아줄을 갖다가 만약에 다 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닥의 DNA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복제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꼬여 있는 동아줄을 일단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풀린 곳이 확인이 되죠. 이런 형태로 풀려야 되고요. 그럼 아래쪽도 풀리겠죠. 그럼 위쪽에 있는 동아줄 하나 라인과 아래줄에 있는 동아줄 라인이 보일 텐데요. 지금 요 과정 보이십니까? 요 과정이 DNA를 복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상부적으로 밑에 있는 이 염기 서열에 딱 맞는 염기를 여기다가 톡톡 이 헥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블록 맞추기처럼요. 이렇게 꼭꼭꼭꼭꼭 끼워 맞추면서 새로운 DNA 가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두 개가 다 만들어지면 아까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한 가닥이 이 두 가닥이 되는 거예요. 이걸 DNA 복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 세포의 양 끝단에서 이 실 같은 것이 나와서 이 DNA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하나씩 가져갑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항암제가 어떻게 이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 관여해서 세포 독성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세대 항암제는 사실은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하지만 세포독성 항암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알킬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이 항암제는 알킬기라는 작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얘네가 어떻게 항암 효과를 내냐면 지금 이게 동아줄 형태로 이렇게 꼬여 있는 DNA를 그려준 거예요. 근데 이 알킬 에이전트를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항암제가 혈액을 통해서 투여하게 되면 혈액을 통해서 항암제가 계속 돌다가 혈관 바깥으로 나와서 암세포가 얘를 꿀꺽하겠죠. 그러면 이 항암제가 암세포 몸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핵 속에 있는 DNA까지 도달합니다. DNA까지 도달한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보이다시피 특정 염기라고 표현하는데요. 특정 염기에 사슬처럼 다리를 탁 걸어버려요. 그래서 이 X라고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항암제예요. 항암제, 알킬 에이전트 1세대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려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 DNA 동아줄처럼 꼬여 있는 게 일단 풀려야 돼요. 이게 풀려야지, 그래서 한 가닥이 나와야지 상부적으로 톡톡톡톡톡 위에 가닥, 또 아래 가닥도 톡톡톡톡톡 해서 똑같은 가닥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DNA 복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동아줄을 갖다가 이 쇠사슬처럼 이 구안인과 구안인 염기를 딱 이렇게 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릴 수가 없어요. 왜? 열쇠로 잠가버렸으니까. 그래서 푸는 과정에서 이 DNA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혹은 풀리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DNA 복제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럼 세포가 DNA 복제를 중단하고 세포 자살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킬 에이전트는 이러한 방법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환우분들 아마 여기에 있는 항암제 중에 하나 정도는 거의 대부분 투여받았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스플라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카보플라틴, 옥살리플라틴, 다 플라틴 계열의 항암제들, 백금 계열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항암제들은 이러한 기전으로 세포독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뭐 유방암 환우분들 많이 투여받는 AC요법 중에 하나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도 이러한 기전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알킬 에이전트 혹은 백금 계열의 항암제들은 약간씩은 디자인은 좀 다르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세포 분열을 막고 결국 세포 자살로 유도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한 항암제이고요. 가장 처음 만든 항암제 중에 하나예요. 이 두 번째 종류 항암제는 영어로는 안티 메타볼라이트 에이전트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대사 항암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안티 메타볼라이트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가닥하고 가닥을 풀었어요. DNA를 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있는 그 염기 헥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맞는 것들을 끼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DNA 가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원료가 필요해요. 세포 내 핵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이 헥산이 필요한데 이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료인 헥산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DNA를 만들 원료를 못 만들다니까 끼다가 필요한 재료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복제 자체가 중단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사 항암제, 안티메타볼라이트 에이전트라고도 표현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항암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소화기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거의 대부분 다 맞고 계신데요. 5FU예요. 또 이제 카페스타빈, 이제 뭐 젤로다라고도 하는데요. 젤로다하고 5FU는 거의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이제 젬스타빈, 뭐 이제 췌장암 환자라든지 뭐 담도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투여받잖아요. 혹은 이제 알림타, 폐암 환자분들 많이 받죠. 혹은 렘비마, 이러한 약물들은 전부 다 대사항암제이고 DNA를 복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원료 물질인 핵산 자체의 생산을 막음으로써 세포독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마이크로 튜블 타겟팅 에이전트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아까 제가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만 이해하면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이 세 번째 마이크로 튜블 타겟팅 에이전트는 뭐냐면 요 실에 관여하는 거예요. 이 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얘를 정확하게 거기 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당겨와야 되는데 당겨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혹은 이제 좌측에서 당겨오는 것과 우측에서 당겨오는 게 한쪽이 좀 개수가 적고 한쪽은 많게 되거나 혹은 아예 당겨오지 못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 세포 분열을 바로 중단하고요. 세포 자살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 튜블 타겟팅 에이전트이고요. 대표적인 약물이 여러분 이제 뭐 탁솔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파클리탁셀이나 뭐 도세탁셀, 뭐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뭐 요런 약제들이에요. 이 항암제의 또 특징적인 부작용이 뭐냐면 손발저림 좀 많이 일으킵니다. 말초신경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특히 손끝과 발끝 여러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염증을 일으켜서 손발이 저린다라든지 감각이 우둔해진다라든지 혹은 이제 특징적인 뭐 이런 미세한 동작하는데 좀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너무 심하면 보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특징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 튜블 에이전트 특히 이제 탁수올류는 합성의약품이 아니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물이죠. 주목나무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특이점이 좀 있고요. 네 번째, 영어로는 좀 어렵죠. 이게 토포 이소머레이즈 이니비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항암제는 굉장히 좀 특이해요. 이 토포 이소머레이즈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동그란 고리 같은 거 보이죠? 표현을 좀 잘 해놨는데요. 이게 바로 토포 이소머레이즈예요. 이게 하나의 효소인데 이 토포 이소머레이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퍼 같은 역할을 지퍼 같은 세포가 분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동아줄처럼 꼬여 있는 거를 하나씩 풀어서 두 개의 평행한 가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치 지퍼가 이걸 풀어주는 것처럼. 지퍼 풀기 전에는 어때요? 자크가 채워져 있으면 두 개가 딱 맞물려 있다가 지퍼로 풀면은 두 가닥이 생기잖아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지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토포 이소머레이즈이고 이 이미지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두 가닥이 된 거를 풀어주는 역할입니다. 이 토포 이소머레이즈 이니비터라는 건 뭐냐면 지퍼의 작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동아줄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지퍼를 고장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동아줄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는 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끼웠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중단하고 세포 자살로 빠지게끔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르노테칸 대장암 환자라든지 소화기 췌장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복용하시죠. 뭐 토포테칸, 이토포사이드, 뭐 자궁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암환우 분들 이러한 약물들 많이 투여 받으시잖아요. 뭐 이런 약물들은 바로 이렇게 토포 이소머레이즈라는 요 지퍼를 고장내서 세포 분열을 중단시키게끔 만드는 그래서 세포 독성을 일으키는 이러한 작용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또 이제 여기에 있는 약물들은 뭐 모든 항암제들이 다 소화장애 일으키잖아요. 항암제 투여받고 나서 뭐 소화 잘 되고 입맛 좋아지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특징적으로 좀 더 소화장애를 좀 많이 일으켜요. 뭐 설사라든지 점막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좀 일으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떤 기전이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이제 항생제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드리아마이신, 뭐 다이누르비신, 뭐 에피루비신, 또 이제 캐릭스 아시는 분들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항생제이고요. 이 항생제를 투여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항생제가 암세포 안까지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보이다시피 ROS를 많이 만들어내요. 이 ROS라는 게 뭐냐면 세포로 스트레스를 주는 물질입니다. ROS가 만들어져서 핵 속까지 들어가서 DNA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라든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이 항생제성 이 항암제를 투여받으면 미토콘드리아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다시피 아드리아마이신 이거를 투여받으면은 특징적으로 이제 심장 독성을 좀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반드시 심장 기능 검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항암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다시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많이 좀 저하시키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있는 게 어디냐면 근육이에요, 근육. 그리고 심장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근육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거기에는 풍부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심장이 제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이 항암제의 특징적인 부작용이 뭐라고요? ROS를 만들어서 DNA에 타격을 주기도 하지만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를 일으켜서 근육들이 제대로 이 작동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신독성을 일으키는 특징적인 부작용이 있다. 다 이런 이유에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5가지의 항암제 이외에도 사실은 세분화시키면 훨씬 더 많은 항암제가 있어요. 좀 대표적인 항암제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만들어 왔고요. 많은 분들이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1세대 항암제는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졌잖아요. 어떤 것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거 아직도 쓰기도 하는데 뭐 2000년도 초부터 주로 이제 많이 연구돼서 쓰이고 있는 뭐 표적 치료제라든지 비교적 최근에 허가받은 면역 항암제 그 생각해본 환우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항암제가 치료 효과가 높지 않겠어? 아니 수십 년 전에 만든 거 옛날에 그 기술력도 떨어졌을 때 만들었을 텐데 그게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항암제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높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1세대 항암제를 대부분의 표준 치료의 하나의 그 솔루션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1세대 항암제와 2세대 항암제 섞는다라든지 1세대 항암제와 3세대 항암제 섞는다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있어요. 시작부터 면역 항암제를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1세대 항암제를 섞어서 쓰는 거죠. 네, 여러분들 1세대 항암제 투여 받으시는 분들 정말 너무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항암제들 자기 몸에 투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암제가 내 몸에 들어와서 도대체 어떻게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들 혹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한에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